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 부동산 뉴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거래 가뭄에 문 닫는 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 3구의 폐업이 개업보다 많다. 그러니까 망하는 부동산이 문 닫는 부동산이 문 여는 부동산보다 많다는 얘기인 거죠. 중개업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강남 3구라고 합니다. 강남 3구의 폐업이 개업을 추월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자, 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폐업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작년 12월 달 신규 개설이 407건이고 폐업이 440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개업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이 수수료가 너무 과도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매매만 하더라도 임대 한 채만 하더라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 폭리를 취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강남 3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중개 수수료 단위가 가장 클까요, 적을까요? 예,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매매가나 임대가나 거래하는 부동산의 가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개업소의 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중개 수수료 가격은 이 거래하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개 수수료도 큰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수수료 많이 받으면 돈 잘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폐업하는 곳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중개업도 사실은 하나의 시장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서 중개업소 개설을 많이 하게 되면 공급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개를 하기 위한 물건들 또는 중개가 발생되는 빈도수,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 비율, 이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국 개설한 중개업자가 많으면 거래량은 없는데 중개업자 숫자가 많으면 결국 나눠 먹을 게 아무리 하나를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계약 쓰지 못하면 굶는 거거든요. 예. 사실 중개업자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지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 강남 3구가 폐업이 개업보다 많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강남 3구의 거래가 급감했다. 강남 3구가 거래량이 안 되는 반면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반면에 이 개설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읽은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이런 폐업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우리나라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구에 많을까요? 예, 강남 3구에 많죠. 강남 서초 송파구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 아파트를 그 동네만 졌어요. 낯선 어떤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지은 지역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규제가 시작되게 되면 부동산 규제 중에서 이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1월 25일부터 이제 이후에 최초 사업계 시행 계획인가를 접수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투기가율지구 안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거든요. 재건축은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제한이 생기면서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되게 많은데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굉장히 뜨문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계속 굶어오는 지역들, 이제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나마 작년 9.13 대책 이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의 에너지들, 좀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던 수요층들이 사야겠다, 매수를 좀 해야겠다, 이런 어떤 대기 매수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반면에 9.13 대책 이후에는 심리도 많이 얼어붙어서 매수세도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양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거래 제한되는 지역들도 여전히 있지만 한편으로 매수해 주려고 했던 대기 매수세들도 쭉 빠지면서 관망하는 이런 추세로 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거래할 계획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남 3구의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송파, 강동, 강남 이런 입주 물량들 때문에 임대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어떤 입주 물량에 따라서 가격들이 빠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변 지역들까지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동네 지역의 전월세 거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 이런 빨대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렴한 지역으로 임대 수요자들이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기존의 기축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기사 조금 읽어보면 이래요. 강남 3구 중개업소라도 요즘같이 매매 가뭄 속에서 전세 계약을 몇 건 체결하는 수준으로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가 비싼 서울을 떠나서 아예 개발 호재가 들리는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중개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하면서 사례로 송파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을 접고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 간다든가 이렇게 외부 지역으로 가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장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 중개업 잘 하시는 사장님들은 잘 하십니다만 워낙 이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라서 좋은 직업이라고는 진짜 거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스페이스워크 17억 투자 유치라는 기사가 보였는데요. 이게 뭐 부동산 기사일까? 저도 그냥 넘기다가 뭐 하는 회사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제가 사용하던 가끔 사용하는 가끔도 아니다. 사실 이제 몇 번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부동산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랜드북이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나 사용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랜드북이라고 하고요. 건축 설계 사무소 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어떤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지를 놓고서 여기 지금 사례 대략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그 필지에 적용되는 건축법들 이런 내용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러프하게 그림을 그려줘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럼 연면적이 얼마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금액이 들어갈 거며 그 내용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게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주변의 임대 가격들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수익성 분석까지도 계략적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회사가 투자를 받았네요. 보면 투자한 회사들의 몇몇 좀 봤어요. 봤더니 KB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벤처스, 그 다음에 직방, 한양대, 기술지주 등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간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금은 사실 이제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대세 부동산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밸류맵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밸류맵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들에 대한 조사, 토지라든가 상가 건물들 이런 사례들 이제 그런 거 보기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능성 지도라고 하면 이 랜드북 같은 경우는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지금 상승장처럼 이제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이런 상승세가 가파를 때에는 이런 비즈니스들, 이런 건물을 내가 짓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상대적으로 살짝 소외되거든요. 줄거든요. 근데 이제 정체기가 오고 기존의 기축 아파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멈춰서기 시작하고 조정받기 시작하고 하락하기 시작하고 정체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 이런 토지 시장들, 그러니까 이 토지가 막 지방의 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빈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심지 내에
있는 토지에다 어떻게 개발 사업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시장이 다시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때에 저는 좀 굉장히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보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호갱노노나 직방 같은 또는 뭐 부동산 실거래가를 나타내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라이징 스타처럼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돈 있으면 투자하고 싶다. 근데 뭐 이런 서비스에서 제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변하고 있는, 제가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내용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얘기라서 한번 좀 얘기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전월세의 77%가 깜깜이다. 그래서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기사 잘 쓴 것 같아요. 기사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를 통해서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무주택 673만 가구 중 확정일자나 세입자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로 전체 숫자의 22.8%에 불과했다. 나머지 77%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더욱 심각해서 임대 정보가 없는 주택이 79.2%, 378만 7천 가구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속내는 뭐냐? 전월세 거래 신고제라는 것으로 점차 흐름을 가져와서 물밑에 있던 주택 임대 수입을 수면 위로 끌어내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임대에 대한 소득 부분이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소득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체 거래의 77%를 못 잡는 깜깜이 통계가 사라지면 현미경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다운계약서가 감소하고 양도세 탈루가 줄어들었듯 향후 임대시장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미윤 주택토지연구원 박사가 내다보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기사 딱 보고 처음 생각난 게 그거였습니다. 아, 올게 오는구나. 이 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원래 없었죠. 이제 그 당시에 831 대책 나오고 부동산 대책들 나오면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었느냐? 뭐 아시겠지만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2개 썼어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 하나 쓰고요. 구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가 와가지고 구청에 이 해당 거래하고 있는 주택, 거래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세금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고 있어요. 실제 거래한 계약서 하나, 기준시가 과표상 거래의 계약서 하나. 당시에 저도 되게 납득이 안 갔었는데 이게 이유가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거 파악할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T 기술도 되게 발전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당연하게 이제 10몇 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투기지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 4월에 투기지역이라는 게 지정되고 투기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된 효과가 당시에 뭐였냐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대로 신고할 수 없고 실거래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옵션이 붙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규제의 목적으로서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양도소득세 낼 때.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뭐 시장이 이렇게 전산화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마 데이터는 정부만 보고 있을지 아니면 외부에 개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개방이 되면 사실 우리 수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민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얻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앞서 제가 이제 이 스페이스워크 투자 유치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 국토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훨씬 정보의 소비도 빨라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들을 가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들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임대 시장 관련해서도 이런 이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가 되게 되면 시장에 충격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또 양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임대소득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정부는 과세하려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늘어나는 세부담 조세 전가를 어떻게 할 거냐. 임차인들이 결국 뒤집어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거 등등, 시장의 충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과거의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신고, 그러니까 초기 지역 안에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했던 것처럼 임대 거래 신고하는 것도 지역들을 가격이 좀 급등한 지역이라든가 단계별로 지역들을 나눠가지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추후에 이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 제도와 함께 이 전월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생환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맞물리게 되면 시장에 굉장한 충격으로 작동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되는, 그러면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 가격이 또 폭등하는 거 아니냐, 또는 임대주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후폭풍도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아무튼 그러나 큰 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한국감정원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자료들 조사해서 이 보도자료 관련된 기사들 내는 거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저는 갈 것 같아요. 실거래가 신고제 얼마나 급격하게 갈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 거래를 신고하는 제도가 점차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임대 시장이 불안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요새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임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은데 제가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지만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매매 가격들이 멈춰 서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정 시점 입주 물량들이라든가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대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텀에 가서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적어도 지금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아마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실거래가 신고제도 또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참 사회가 투명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참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깜깜이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이 더 좋았다. 이제 그런 생각에도, 그런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투명하게. 관련된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 좀 보이면 추후에 다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방배 사무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기사입니다.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에 통과한 첫 사례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돼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 기사에 보면 불씨를 살렸다 그랬어요. 막 당장 갈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씨를 살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난해 8월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을 받았던 방배 사무아파트가 최근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 일정에 첫 단추를 끼웠다.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멈춰 서면서 사업이 지지부진 갈지 말지 일단은 좀 멈춰선 곳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첫 발을 일단 내딛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업 계획의 내용은 기존의 804가구를 재건축해서 11개 동을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인데 무려 1976년에 준공된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한 오래된 아파트네요.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의 현안들 되게 많죠. 아마 재건축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 이런 이슈들을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할 거냐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형태로 재건축을 추진할 거냐 이제 그 문제도 남았어요. 지금 요 방배 사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아니다 우리 조합 만들어서 가자 이런 목소리가 크대요.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죠.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규제가 많이 허들이 높아지면서 갈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 당시에는 재건축 초과액 환수 제도를 피할 수 있는 빠르게 사업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치트키 막 이런 식으로도 좀 받아들여지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신탁 방식을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직 지금 사실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서울 안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이제 소유하는 마음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신탁 방식으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장점은 그거 같아요. 일단 자금 운용하는 측면에서 결국 정비 사업을 추진한 사업 추진 주체가 돈 빌려오는 게 시공사 선정하기 전까지 돈 대여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여유 있어요. 사업 추진 주체들이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신탁 업체가 굉장히 아주 숙련된 선수, 재건축 사업의 달인이다.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미지도 사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생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관적인 사견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탁으로 갈 거냐, 조합으로 갈 거냐, 사업 방식에 대한 사업 추진 주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조합원들 간의 견해, 이것도 이제 변수고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마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것이 바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얼마나 낼 거냐, 이제 이 문제도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복병으로 작동할 거고요. 그다음 사업 추진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이제 사업이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업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일몰제 이 도시 정비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몰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스타트 라인에 서면 예전에는 사업이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금 유야무야 늦게 가더라도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일몰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나서 추진이 승인 얼마 이내에 해야 되고 추진이 승인하고서 얼마 이내에 조합 설립해야 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나면 또 일정 기간 안에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접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때 다음 텀으로 다음 템포로 넘어가지 못하면 이 정비 계획을 정비구역 지정한 내용을 해제해야 되는 이제 서울시장이 해제해야 되는 그런 일몰제 규정들이 법령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비사업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힘든 시기에 아무튼 칼을 뽑고 재건축 사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
선행마, 선두주자 같은 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방배 사무아파트 재건축 사업 좀 지켜볼만 할 것 같고요. 뭐 당장 기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네요. 개포 4차 현대아파트, 개포 5차 우성아파트, 마포 성산시형 아파트 등 멈춰섰던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안전진단 신청을 연기하거나 용역계약을 취소한 바 있지만 이제 이런 다른 단지들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동산 TV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종 표시 누르면 부동산 TV 영상 업로드되면 알림 가니까요.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